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런 저희 이제 중세 마무리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고려 정치사 저희 끝났고요. 그 다음에 테마 22 이번에 고려 경제사입니다. 자, 교재 88페이지고요. 이렇게 고려 경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경제사회사를 저희가 할 건데, 저희 고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시간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고려 경제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해서 토지제도. 그래서 전시과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과는 여러분 처음에 좀 정리를 해두셔야 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시간 체크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고려 경제. 일단 수치제도, 그리고 토지제도. 자, 국가경제부터 먼저 갈게요. 자, 수치제도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대사 할 때도 저희 했었죠. 그래서, 자, 땅세. 그래서 생산량의 10분의 1.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각 지역별로 토산품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내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노동력을 증발하는 여격. 그래서 이건 이제 부르면 가서 군사훈련하고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삽질하고 오는 거. 됐죠? 그래서 군역과 요역. 되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토지제도로 들어갈 건데, 근데 이 토지제도에서는 물론 이제 한능검에서는 토지제도를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 개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통일신라 때 나중에 뒤에 토지제도 때 어차피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을 뭐로 준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준다. 그래서 그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수조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 수조건은 뭐냐면 소유권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수조건은 뭐가 아니다? 얘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얘는 소유권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특정한 땅의 조세를 대신, 국가를 대신해서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수취를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과전. 여러분, 과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의 땅에, 그러니까 그 관리의 등급, 그러니까 받아야 될 월급 액수를 고려해서 과전을 설정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생산량 10을 조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치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지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땅과 공무원을 이렇게 매칭만 잘하면 되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관료전 노급 설명을 하면서 요 설명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전시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가면 과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월급 주는 체계를, 그러니까 토지 관리랑 연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행정을 간소화하는 거죠.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 원래 토지제도의 의미는 국가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 관리하느냐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메커니즘, 전체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선 뭐만 다루냐면, 그러니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를 관리하는데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월급 체계랑 연동을 시켜서 행정을 간소화시켰다. 요 부분만 우리는 다룹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전시과는 전시과 1, 2, 3. 그래서 우리가 정치사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정전시과, 그리고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세 번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시과를 얘기할 때 꼭 뭘 얘기하냐면 역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역분전은 사실은 전시과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전시과의 모체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시과에 영향을 줘서, 보통은 전시과는 1, 2, 3, 3개인데 역분전까지 해서 보통 전시과를 얘기할 땐 항상 4단계처럼 얘기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저희 이제 태조왕건 정책 때도 했지만, 그러니까 고려공국과 후삼국 통일에 그러니까 공을 많이 세웠던 이 공신들에게, 그러니까 뭐로 주는 거야? 농공행상, 상으로
지급했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실은 전시과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냐면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어두시면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고대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월급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역별로 줬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예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는데 제가 만약에 고위관료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동작구 또는 뭐 영등포 이런 데를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등포에 가서 세금을 싹 걷어가면 제 월급이에요. 이렇게 지역별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급 같은 거 있죠. 시급은 가구 단위로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쟁에 가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뭐 200호 됐죠? 그러니까 200가구 또는 뭐 150가구 뭐 이렇게 자 시급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분전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넓이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자 토지를 지급할 때 전결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과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최고 고위관료 뭐 110결부터 뭐 몇 결까지 줬다. 그래서 110결, 10결, 아까 100결, 90결 이렇게 이제 월급 액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말 썼냐면 지금 결 요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가 쓰는 평?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00평에 대한 권리를 줬다. 5,000평 또는 뭐 6,000제곱미터의 권리를 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시과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역분전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전시과 이제 가장 기본 개념으로 갑니다. 자, 해볼게요. 자, 관리에게 자, 18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고려 조선이 이게 똑같은데요. 1부터 9. 그리고 그 다음에 정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나 뭐 사극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정, 이품, 뭐 종, 삼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렇게 자 18개 등급으로 나눠서 자 토지에 대한 뭘 준다? 수조건을 줍니다. 그런데 전시과는요 실제로는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사에서 전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땅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밭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땅을 지급했다. 토지에 대한 권리. 이게 수조건이겠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시라는 걸 줘요. 그래서 전도 주고 뭐도 준다? 시도 줍니다. 됐죠? 자, 시는 얘는 뭐 제가 뭐 한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조그맣게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 자,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얘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게 나무죠. 나무. 근데 나무인데 보면 오 봐봐 위에 봐봐 오 야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뗄나무 시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지금 나무에 위에 불이 붙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시지라고 하는 건 요건 좀 특이한 개념인데 중국에도 없었고요. 신라에도 없었고요. 이후에 조선 넘어갈 때도 얘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오직 고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과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도 주는데 뭘 지정한다? 요 시라는 게 뭐냐면 임야를 지정하는 거야. 여러분 약간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특정한 그 산림의 임야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내가 설정받은 곳에 가서는 겨울에 마음껏 나무를 베다가 우리 집 연료로 사용해도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는 방금 말씀드린 18등급이죠. 그래서 18등급에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전시과입니다. 이게 전시과의 일단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다음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잖아요.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건 과전법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과전법은 다릅니다. 과전법은 주거나 반역을 하면.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건 자, 주거나 그 다음에 퇴직을 하면 그 다음에 반납하는 거네요. 자, 전시과의 기본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각 전시과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전시과 크게 세 단계 있다 그랬죠?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경종 때 시정전시과. 자, 두 번째가 개정전시과, 세 번째가 경정전시과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시정전시과는 어떻게 지급하냐면 전현직 공무원에게 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게 사실은 좀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정전시과를 뭐라 그러냐면 잠정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종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뭘 막 이렇게 막 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경종이 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좀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 공무원의 월급은 당연히 관품을 기준으로 주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복색제야. 근데 경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광종이거든요. 여러분 광종의 정책 중에 그 중국제도 도입해서 그 관리들의 유니폼 색깔을 자, 단, 비, 녹 우리 그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광종이 대표적으로 중국제도를 2개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신구 세력의 교체를 위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겠다는 과거제고 또 하나가 복색제예요. 사복색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거를 일단 좀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품이라는 좀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품이라고 하는 건 자단 비녹은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다른 기준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관직의 중요도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인품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반영했다. 이게 뭐예요? 시정연식가. 끝.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아직 하나로 이렇게 딱 일어나주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꿀 개자, 개정전식가. 자, 시작, 시정전식가. 한번 바꿨어요. 개정전식가. 자, 개정전식가는 똑같이 전현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월급 주는 체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딱 일원화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인품이라는 건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외들 뭐 그다음에 또 뭐 추가 뭐 예를 들어 뭐 규정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았는데 요거를 쭉 하나로 딱 줄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문관과 뭐 현직을 우대했다. 자, 그래서 이 무관에 대한 차별이 또 이때 조금 시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종 30년 경정전식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경자는 다시 바꿀 경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전식과의 최종판이야. 이거 문종 때도 살짝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그 과전으로 설정한 땅이 부족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전직이 없어졌어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연금이 없어진 거와 비슷해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토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급량은 감소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일품 제일 많이 받던 사람도 원래 110결에서 뭐 예를 들어 100결 뭐 이렇게 좀 액수가 줄었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여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지급량 축소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전식과는 이렇게 한 번 바뀔 때마다 전체 지급량은 무조건 줄였어요. 그래서 다 조금씩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이제 차별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좀 개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식과 끝.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보면, 자, 고려 후기에, 자, 고려 후기 토지제도인데, 그 중에 녹과전. 여기 녹과전이 뭐냐면, 녹과전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녹과전은, 여러분 이게 연도가 1271년인데, 이게 뭐냐면, 1270년이 개경환도거든요. 여러분, 대몽항쟁하고 개경환도하는 구간 기억나? 누구예요? 그렇죠. 원종. 그러니까 이게 원종 때야, 원종. 근데 이게 녹과전이라는 게 왜 등장하냐면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줄 과전과 녹봉 이런 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그러니까 비상금을 꺼낸 거야. 그게 뭐냐면 경기 파련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경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경 주변. 됐죠? 서울 근처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개경 주변의 8개의 고을에 대한 수조권을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식과 제도는 전식과랑 과전법, 제가 과전법에서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식과는 토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 과전을 설정해서 조세 수치를 하이하게 하면 그 월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식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전국 토지였어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런데 나중에 과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전국 토지를 해보니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 시스템이 문란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식과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막 그 과전을 세습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비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과전법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문란해진 전식과를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싹 다 몰수해요. 그래서 전부 리셋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재분배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때 재분배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자, 경기도로 한정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방 걸 주니까 나중에 통제 안 되더라. 개판되더라. 자, 그래서 딱 경기도, 서울 근처 이게 통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가끔 이제 갑자기 왜 했냐면 전식과가 이렇게 뭐 아주 빈출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눈도장을 하나 찍고 가셔야 되는데 얘를 왜 눈도장 찍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원종, 개경환도 이유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40년간 대몽항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6.25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6.25가 터져서 사람들이 막 부산으로 피난 가고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막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 경제 행위가 되겠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과세를 하죠? 어떻게 조세 수치를 해? 아니, 경제 행위가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몽항쟁 이후에 대몽항쟁 무려 40년이 넘잖아. 그러니까 고려가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월급을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경기도 주변의 8개의 고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은 공무원한테 주지 않고 국가가 국용의 용도로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뭐 국가 주관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가 쓸 재정 비용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주로 충당했던 거야. 근데 공무원한테 월급 줄 땅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전쟁을 40년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버려진 땅이 많은 거야. 왜냐면 토지 주인이 죽은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전쟁통에. 또는 실제로 이제 뭐 누구 땅인지 모르게 계속 또 버려진 땅도 있고. 그다음에 땅 주인은 있더라도 그리고 문서도 있더라 정확하게 있더라도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정상적 경쟁이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많아져.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조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는 게 야 너희들이 저희 가서 생산량 조사해서 10분의 1은 월급으로 가져가라. 그런데 문제는 10이 없잖아. 여러분 10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거둬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저 땅에 가서 해. 근데 뭐 저 땅이 어떻게 가? 저기 황무지인데 다 버려진 땅인데.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 속에서 공무원도 월급 계속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비상금을 꺼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끝. 이게 녹과전이에요. 그런데 녹과전을 노동장 찍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도전 조중과 같은 혁명파사 대부들, 조선의 건국 주체들이 그러니까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을 먼저 토지제도를 먼저 개혁하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경기사전의 원칙, 그러니까 경기도의 땅만 재분배할 걸 생각해내냐면 얘가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녹과전에서 해보니까 무조건 경기도에서 이게 되겠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제도가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걸 계속 가자. 그래서 녹과전을 눈도장 찍는 이유는 과전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끝.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은 친인사대부들이 이제 뭐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문제였던 그러니까 고려 말 경제적 모순, 전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뉴 토지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전법의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선편에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제도 말씀 다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발달.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여러분 시작되는 게 언제죠? 시작되는 게 고대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그냥 편하게 하나 들어두시면 되는데 어차피 경제생활을 물어보는 건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한능검 시험이 무슨 그 농사 지을 분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요즘에 소를 그 경작하는데 이용합니까? 진짜 TV에 나올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체크한다?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를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론은 어떤 농업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4개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죠? 왜냐면 크게 시대를 구분해 보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넷 중에 하나겠구나. 얘네들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떤 농업기술이 나올 때 항상 2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농업기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일반화되었다
화학산대였다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조를 알고 조금 읽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경이나 그 철제농기구가 고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일반화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법 발달 갑니다. 자, 시법의 발달은 이게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고대 경제는 아직은 시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대부분 휴경농법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법.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위적 농경은 자연 상태에서 농산물이 자라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작물을 심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관리하기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넓은 땅에서 씨를 툭툭툭툭 이렇게 막 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자라고 좀 이렇게 농사짓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땅 입장에서는 작물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자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국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가. 그죠? 그런데 원래 자연 상태보다 땅이 영양분을 많이 뺏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면 농사가 무조건 거의 안 돼요. 그럼 이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력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농사 짓고 쉬게 하고 저희 가서 농사 짓고 저희 가서 농사 짓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휴용농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구도 더 많아지고 땅은 더 점점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농사를 내가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점점 한정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휴경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땅이 영양분을 뺏긴 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돼. 자, 그걸 시비법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퇴비법, 그러니까 땅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휴경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휴용지가 점차 감소합니다. 됐죠? 시비법의 발달로 휴용지가 감소하면서 토지 생산성, 그러면서 토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게 중세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죠? 자, 노트장 찍으시고 나중에 근데 근세가 되면 이게 조금 달라져요. 근세 경제 가서 할게요. 자, 그다음 인년삼작, 윤작. 그래서 밭농사에서 조보리콩 이렇게 돌려짓기 하는 게 보세요. 보급되죠. 그리고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요 다음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조선 전기 근세 한 번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겠어요? 인년삼작, 윤작이 일반화되었다. 화학산되었다. 보호편화되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됐죠? 자, 눈도장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제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암이 그러니까 농상지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 대체 이거 농서예요. 우리의 농서는 아닌데 이게 원나라 농서거든요. 원. 그래서 중국 화북농법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 책이 전래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뭐 농서라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줘요. 요거 하나 눈도장 찍어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의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공민왕 때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때 서장관인데 이게 목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뭐 그러니까 상투 안에다가 뭐 숨겨 갖고 왔다. 그다음에 부단에다가 뭐 목화 씨 10개를 뭐 이렇게 짱 박아서 숨겨 갖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어떻게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좀 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익점이 그래서 10톨 갖고 들어와서 자기가 5톨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정천익에게 5톨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 문익점은 싹을 틔우는데 실패하고요. 자신의 장인이었던 정천익이 지리산 자락에서 결국 싹을 틔웁니다. 이게 우리나라 목화 재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려 말에 이렇게 전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선 전기에 의복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화가 뭐냐면 목화 뭔지 아시죠? 이게 면화야, 면화. 그래서 목화솜. 그래서 이렇게 목화 이렇게 탕 하고 터지잖아. 그 거기 이렇게 솜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무슨 뭐 열매 맺히듯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목화솜을 이렇게 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는 면직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은 뭐 면 옷들을 많이 입지만 이렇게 면직물을 입는 역사가 여러분 오래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비단의 나라라 그러잖아.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뽑는 거예요. 그 벌거지에서. 그런데 비단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화는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면화가 재배되는 게 이게 몽골 애들이 재배하는 거야. 원나라 때 전국으로 재배돼.
그래서 실제로 서장관으로 원나라 갔던 문익점이 목화밭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면 진짜 온 세상이 눈 내리는 듯이 하얀 거지. 거기다가 목화로 만드는 옷을 입어보니까 뭐 너무 촉감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요새는 뭐 환경오염이나 뭐 그래서 그 피부, 뭐 아토피 피부 막 이런 분들 또는 이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주로 피부에 자극을 덜 주게 뭐 면으로 된 옷 많이 입고, 지금도 여러분 면, 속옷 이런 것들 뭐 많이 입잖아요. 그쵸? 요거예요, 요거.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누드형을 좀 찍어보세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그 면옷, 됐죠? 뭐 순면옷, 그 다음에 면방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 솜으로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천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명이라고 불렀어요. 무명. 됐죠? 또는 조금 고급으로 이렇게 좀 더 촘촘하고 이제 더 굵게 이렇게 짜면 요걸 뭐라 그랬냐면, 요건 조금 더 비싼 건데 목면이라 그랬어. 근데 뭐 어차피 그 사촌지간인데, 그러니까 천을 어떻게 짜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불러요.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무명이 조선인들의 기본 옷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명은 무슨 역할을 한다? 화폐 대용으로도 써요. 왜냐하면 무명은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에 화폐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쌀과 무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의복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럼 고려시대는 뭘 입었나요? 고려시대는 뭘 입었냐면 주로 삼배옷이나 모시옷을 입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복혁명을 가지고 온다. 그런 의미에서 눈도장 찍어두시고요. 자, 소공업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 전기는 소수공업. 그렇죠? 자, 그래서 소라고 하는 특정한 물품이 제작되는,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 여기가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민간수공업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사원수공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워낙 이제 거대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개경에만 해도 거대한 사찰들 10개 이상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흥왕사, 귀법사, 홍국사, 그래서 현화사, 굉장히 거대한 사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찰들이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 종교기관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도 갖고 있고, 방송국도 갖고 있고, 건설회사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불교 사원들이 돈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의 표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앞에서 말씀 안 드렸나? 그래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아예 사찰들이, 그러니까 사찰별로 군대를 보유하기도 했어요. 좀 이따 이제 문화파트에 가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그래서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면 그 교종계 거대 사찰들이 문벌귀족 세력이랑 정치권이랑 많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벌귀족들이 지금 무신들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받잖아. 그래서 이 교종계 사찰들이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또 반란을 막 일으켜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찰들이 파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최충원 같은 인물들은, 그러니까 진짜 괘씸한 거야. 아니, 당신들이 속세를 떠나셨다며. 그런데 누가 정치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승려가 무슨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예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더니,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진우를 중심으로 한 특정 그룹이 신앙결사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래서 교종을 탄압하고 그 새신앙 운동을 밀어줘요. 그래서 그 진울의 신앙결사 운동이 나중에 조계종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사원수공업, 이제 이런 거대 사찰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보통 흥왕사, 이런 거대 사찰들은 그 안에 있는 식구들만 2,000명, 3,000명씩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손재주 많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시장에. 근데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거의 기업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는 사원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요거 이제 시간의 특징이니까 노트장만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갑니다. 자, 상업은요, 전기에 개경에 시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자, 이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지증왕 때 동시. 기억나요? 시장. 국가 구경시장. 자, 고려 때는 뭐라 그러냐면 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의 주체야. 구경시장. 됐죠? 시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조선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바로 노도장 찍으시죠. 자, 조선은 저게 수도에 만드는 국가 공인 시장이니까 위치가 한양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이제 공인된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정위죠.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울로 뭐 상인들이 뭐 사기를 치는지 또는 매점매석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인데 이게 각종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선지예요. 그래서 이게 노도쟁만 하나 찍고 갈게요. 자, 대도시에서는 자 다점, 주점, 서적점과 같은 관영상점이 설치됐다. 그래서 딱 고려의 특징입니다. 자, 후기에는 뭐 규모도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염철점, 그러니까 소금전매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충선왕 때 했었죠. 자, 이건 정치사에서 다 했고요. 화폐도 다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성종 때는 최초로 만드는데 이게 유일하게 철전이라 그랬죠. 자, 철전이었던 건원중보 유통엔 실패한다.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자,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자, 고려의 34명, 조선의 27명의 국왕 중에 화폐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누구예요? 고려 숙종. 의천의 건의로 엄청 만들지. 그래서 뭐 서만통보, 회동통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액권, 은화. 됐죠? 그래서 고액권인 뭐 활구, 이런 것도 만드는데 결국은 유통엔 실패한다. 기억나시죠? 자, 공여왕 때는 최초의 지폐, 그러니까 종이화폐죠. 자, 종이화폐인 저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유통은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유통이 잘 안 되는 건 일단 여러분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환의 편리함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쌀자루 들고 다니면서 물건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야. 그러니까 교환할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대무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역항 어디다? 병란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신라는 어디였어요? 울산항. 고려는 어디야? 병란도. 끝.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서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코리아라고 알려지는 얘네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코리아라고 알려지는 게 바로 이때다. 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무역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게 화폐 사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사회사로 갑니다. 여러분 사회사는 여기 그 고려 사회사는 실제로 경제 파트보다 훨씬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정말 안 나오는 단원인데,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귀족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 왕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일단 사회사에서 이 첫 번째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고대보다 사회가 좀 더 분화해요. 이러면서 특정한 계층 계급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사라고 할 때 역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사만의 고유한 영역이 뭐냐면 특정한 신분이나 그러니까 계층에 대해서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사에만 있는 고유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계층들이 등장하니까 자, 요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외우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단어 뜻에 해당해요. 그렇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중유층. 이게 중유층이 뭐냐면 원래 이전에는 그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고대에는 3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귀족의 특권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는 골품제. 그래서 그 폐쇄성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려가 되면 그 사실 여러 가지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배계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지방의 토호들, 호족들, 그 다음에 뭐 육두품 유학자들, 뭐 기타 등등 군공을 세운 자들 해서 막.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배층의 하부 구조를 커팅해요. 그래서 니네들은 지배계층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중유층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배층의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국가 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나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행정 업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필드에서 정말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향리예요. 여러분 지금 향리가 처음 나왔는데 앞에서 우리가 고려 성종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 향이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이 붙으면 그냥 지방이야. 됐죠? 그래서 향교가 지방 학교잖아요. 그래서 향리는 리리. 그러니까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리가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가장 높은 층을 호장, 1등, 여기가 1등이야. 그리고 2등이 부호장. 그리고 그 밑으로 군정, 창정, 호정 해서 이렇게 막 이름들이 내려와요. 됐죠? 그래서 향리가 대충 한 9단계쯤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명칭이 나중에 저 향리가 조선에도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중앙정부부처가 2호의 병형공, 그래서 6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서 향리에 대한 명칭이 조선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 호방, 예방. 많이 들어봤죠? 드라마, 그 다음에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나오면 조선향리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안 들어봤고 뭔가 룰이 없고 뭐 막 부르는 것 같으면 고려시대 향리입니다. 됐죠? 지방직 공무원. 끝. 자, 그 다음 잡류는 뭐냐면 중앙관청의 말단설이에요. 됐죠? 문필직. 주로 실제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 맨날 막 글 쓰고 이러는 사람들. 자, 남반은 뭐냐면 궁중실무 담당자야. 그래서 왕을 호위하기도 하고요. 궁중실무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 일명 군반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업군인은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부사관, 하사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런 사람들을 전부 뭐라 한다? 중류층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양민으로 갑니다. 자, 일반 양민에서는 첫 번째 그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농업 국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농민이 제일 많겠죠. 자, 그 농민을 뭐라 그러냐면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요 백정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의. 됐죠? 자, 백정은 우리가 앞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한국사에서 뭐라고 읽지 않는다? 그렇죠. 제이라고 읽으면 안 돼. 얘 뭐라고요? 정. 근데 저 정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제가 고물의 정. 쟁기. 그래서 밭에 나가서 쟁기 끄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농민이란 얘기야. 그런데 요 백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농민인데 깨끗해요. 이런 뜻이야. 그럼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시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공직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월급을 준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해요. 그래서 백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백정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제인과 화척, 천민제 대접을 받던 이런 이제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백정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막 조선시대 데모를 해.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 때 그 백정으로 불러주겠다. 그래서 백정으로 불러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농민들이 그럼 얘네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농민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백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백정을 그러니까 그냥 농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시대 백정은 남는 게 누구야? 그 도산업에 종사하던 양수척. 됐죠? 그래서 제인이나 화척. 이런 사람들만 남게 돼. 그래서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단어 뜻이 조선시대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농민을 뭐라 그런다? 백정이라고 합니다. 주의. 자, 그래서 자기 열심히 경쟁하고요.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특수행정구역민이에요. 자, 특수행정구역민은 자, 향, 부곡,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거주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소는 수공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거주 지역이에요. 되죠?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소가 더 중요해요. 소만 그냥 노트랑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향과 부곡 같은 건요. 원래 이거 신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던 고을이야. 근데 소는 고려 때 처음 생겨요. 그리고 어떤 물품이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기서 철이 나오잖아요. 그럼 철소예요. 동네 이름이. 금이 나오잖아요. 금소예요. 만약에 먹을 제작하잖아요. 먹소고요. 종이를 제작하죠. 지소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자기소예요. 이렇게 물품이 제작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들은 이 향소부곡,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은 전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도 있냐면 노동력도 더 많이 징발당해요. 노동력. 됐죠? 그리고 과거 응시 이런 거 안 돼요. 거주 이전 여기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지역으로 못 갑니다. 되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1차로 가끔세 만약에 3.3%를 낸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 지역 사람들은 9.9%를 내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 없지. 어? 이게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세금 내시는 분이야 느낌 파고 오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그죠? 좀 더 느낌 있게 얘기하면 여기는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군대가 얼마죠? 18개월? 18개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군복무가 18개월이 아니라 54개월 이런 거야. 느낌 파고 오죠. 저라면 목을 맵니다. 54개월 못 가.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특수행정구역. 오야 불쌍해. 이 사람들 무슨 죄 졌어? 죄 졌습니다. 죄 졌어요. 그래서 이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반향의 동네. 만약에 반란 사건이나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동자들은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실은 단순 가담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마을은 향소부곡,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등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벌을 받는 거지.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천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수행정구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아니라 양민으로 봐요. 됐죠? 왜 그러냐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공민이기 때문에. 되죠? 자, 그 다음 천민 갈게요. 여러분 천민은 말이 천민이지 실제로는 그냥 다 노비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건 노비만 다뤄. 그러니까 그러느니 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자, 노비는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모두 다 돼요. 되지? 자, 그 다음 과거응시 안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되고 국학입학도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로 간주됐다? 전근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재산, 가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재산으로 간주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대표가 뭐냐면 전근대사회는 토지나 가옥. 그리고 또 하나가 노비예요. 되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으면서 제가 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땅과 노비를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뭐 아들딸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냐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일천즉천인데, 이게 좀 웃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 무조건 한쪽에만 노비의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즉, 결론은 무조건 천민,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양민이고, 우리 어머니가 노비야. 근데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노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노비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반대로 양민이야. 그래도 아버지 쪽에 노비 피가 있죠. 그럼 저는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천즉천을 악용해서 실제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노비의 숫자를 막 늘려요. 그렇죠? 일반 양민과 결혼해서 거기서 애를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무조건 한쪽이 노비니까 노비잖아. 근데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다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실제로 노비는요 크게 어디에 소속됐냐로 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이면 공노비, 개인 소속이면 사노비.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 이게 외울 게 있어요? 보면 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 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입영노비, 솔고노비라는 게 있고요. 됐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거노비라는 게 있어요. 외거노비. 되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역사를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니까 이게 좀 많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노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노비는 그 다 솔고노비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 집에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뭐 농업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뭐 마님이나 뭐 대감이 이제 바깥에다가 툇말을 써서 막 소리 지르잖아. 그래서 막 얘 마당쇠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낮에는 왜 그 빗자루질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비가 하는 일이 그것만은 아니거든. 근데 하여튼 드라마에서는 늘 그래. 그러니까 낮에는 빗자루질만 해.
그리고 밤에는 뭐 하죠? 밤에는 그 방에 호롱불 켜놓고 노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끼줄만 꼬지 맨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두 가지만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마당새라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빗자루 들고 막 뛰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얼굴에 그 점은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점을 어딘가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내 바님! 그러면서 막 뛰어오잖아. 그 아저씨. 그게 솔고노비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데 그게 똑같은 게 공노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관청 안에 들어와서 역을 수행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둘이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노비 중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외거노비라는 게 있어요. 공노비, 산노비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바깥에 거주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주인집이 있잖아요. 그럼 주인집 옆집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법 멀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개경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 뭐 오품 이상의 귀족인데 제 노비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충청도 천안에 사는 노비도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 살기도 해요. 경기도 이천에도 노비가 있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개경에서 마당새야. 그런데 여러분 천안에서 뛰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강릉, 이천에서 뛰어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 출퇴근을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출퇴근해? 어떻게 해요? KTX 타고 해요? 말이 돼요? 그래서 실제 노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병노비나 솔고노비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주인이나 소속 관청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 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지금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 제공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외거노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외거노비는 주인이나 자신의 소속 기관에 물질적 배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 외거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이걸 매년 내거든요. 돈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몸값이다. 그래서 신공이라고도 불러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끝.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신공을 바치고 또는 땅과 땅 주인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출장을 보내서 그쪽에 땅을 농사짓게 하고 관리하기도 해요. 되죠? 자, 이렇게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이렇게 두 종류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공노비, 사노비, 그리고 이병노비, 외거노비, 솔고노비, 외거노비.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노비가 고려 조선시대에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정대사회 재산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 이거 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랬잖아. 노비랑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가옥이에요. 이게 정대사회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고려 조선시대. 법적으로 가능해? 다시. 그러니까 아까 그 마당새, 그 마시 아저씨 기억나요? 그 마당새가 돌쇠를 사서 내가 돌쇠를 하나 데리고 다녀.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야. 됐죠? 그 생각해보면 약간 좀 웃긴 것 같은데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 외거노비 보세요. 아니 재산 소유가 안 되면 자기 주인한테 어떻게 몸값을 치릅니까? 그래서 1년에 뭐 예를 들어 내 몸값으로 예를 들어 1,800만 원 입금하는 거다. 그럼 내 주인한테 매년 1,800만 원 입금하는 거야. 이게 외거노비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병노비, 특히 솔고노비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인신적 구속을 당하니까 그런 거지 재산 소유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노비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신분 계층 얘기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모습인데 여러분 얘는 사실은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헷갈려. 왜냐면 사회사에서 출제한 건지 정치사에서 출제한 건지. 왜냐면 우리가 정치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됐죠? 그래서 했던 얘기니까 체크만 좀 할게요. 의창. 기억나시죠? 태조 때 흑창이었고 성종 때 의창. 춘대 추납.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 이거 다 했던 거잖아. 그죠? 삼평창. 이것도 했잖아요.
물가 조절 기구. 제2보. 이건 광룡 때 만드는 거야. 기금 조성해서 이자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빈민구제. 고려 시대에는 기금으로 공적 사업을 하는 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광종 때 제2보는 노트장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서대비원은 동과 서에 개경에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동서대비원인데, 여러분 동서대비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센터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됐죠? 네, 그래서 뭐 빈민, 됐죠? 뭐 환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뭐 치료해주거나 먹을 거 주거나 뭐 이렇게, 또는 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해민국은 뭐냐면 해민국은 의약품, 약. 왜냐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회 보장제도가 별로 없잖아. 근데 의료보험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식이 아니야. 우리는 유럽식이잖아요. 그래서 잘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의사를 만나는 거를 뭐 정말 심각한 병이 안 걸리면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약국 가는 이유는 약국이 싸서는 아니잖아요. 귀찮아서죠. 병원 가면 또 기다리고 또 의사 보고 시간 걸리니까 그냥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사 먹고 그냥 끝내야 그냥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런데 원래는 의사를 만나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약 줘주는 거야. 농민들을 위해서. 됐죠? 민생. 됐지? 자, 그 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뭐냐면 요거는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는 기구인데요. 얘가 가장 하드코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해대책본부 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했잖아요. 도감이란 말이 나오면 임시기구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가장 하드코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 그래서 산사태가 났어. 그 마을이 아예 사라졌다? 마을이 어디 갔겠어? 어디 갔긴 흙더미 빨리 파야지. 됐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파묻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파면 또 살아서 나오기도 해요. 됐죠? 근데 또 어떻게 안타깝게 좀 늦어가지고 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신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치료를 하거나 보호를 해주고 시신 수습도 해야죠. 그 다음에 정대사에서 사실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역병이거든요. 전염병.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진짜 조선에도 보면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이 창궐해가지고 막 수십만 명씩 막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마을이 진짜 쑥대밭이 돼요. 됐죠? 그러면 그 뒤처리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런 거 하는 거야. 가장 하드코어. 시신 수습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구설생으로 살았던 사람들 보호해주고. 되죠? 자, 그 다음 매양 갑니다. 여러분, 매양은 뭐냐면요. 향도. 향도는 매양을 하는, 이게 도. 화랑도 기억나시죠? 문헌공도 기억나죠?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양은 뭐냐면, 원래 불교 신앙 조직인데, 이게 미륵을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미륵신앙이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향나무를 땅에 묻습니다. 여기 매자가 그러니까 묻을 매자야. 대체 우리가 뭐 매장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향나무를 묻어서 침향목을 만드는데 그럼 그걸 왜 하냐? 미륵이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래불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신앙 조직이었는데 이렇게 불교 행사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뭐 불상이나 사찰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옆에 한마디만 써주실래요?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 발전하냐면 이게 농민, 그러니까 공동 노역 조직으로 발달해요. 됐죠? 그래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관혼상제, 예를 들어 뭐 누가 결혼한다, 누가 장례가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거야. 농민들이 도와주는 그런 기구로서 이후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농민 조직, 자, 그래서 향도까지 말씀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위인데, 자, 혼인은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남녀가 동등해요. 특히 가정 내에서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차별받는 건 사회적 진출에서 좀 차별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도 거의 균등상속이고 아들이 없으면 그냥 딸이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윤회봉사라 그러는데 아들, 딸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장난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태어난 순서대로 호조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잖아요. 자유롭게 다 제가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결론으로 갈게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처가살이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소온. 됐죠?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는 거 뭐라 그러죠? 남자가 결혼하는 거. 전통적인 우리말로. 그렇지. 장가? 오케이. 간다. 또는 장가 든다. 다 맞아. 근데 장가가 뭐죠? 장가가? 장인의 집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는 건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장인의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처가살이의 전통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딸을 키울 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숨겨서 보호하면서 혹시 또 바깥으로 하면 다칠까, 깨질까. 됐죠? 이렇게 키운다고.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그래서 어디서 산토족 같은 놈이 와갖고선 달래. 그럼 이제 이 아비가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팍 그냥 마음 같아서는 감히 우리 딸을 팍 그냥 파묻어버리고 싶은데 딸이 좋다 그러는데 가서 파묻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자네가 그러면 우리 아이랑 같이 살 거면 자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시게나. 그래서 사위를 집으로 들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내에선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지.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자가 홈그라운드잖아. 남자가 불리한 게임, 어웨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여성이 유리하겠죠. 자기가 홈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부 1처제가 기본이야. 여러분 조선은 엄밀하면 1부 1처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는 뭐가 안 되냐면 고려는 축첩이 안 돼. 맞지? 안 되겠지. 왜냐하면 남자가 지금 어디 있어? 여자네 집에 있잖아. 만약에 내가 첩을 드리려면 일단 뭐 아내도 아니지만 누굴 설득해야 돼? 장인을 설득해야지. 그래서 장인어른 소원이 있습니다. 첩 하나만. 장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파묻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부 1처제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심해지는 건 조선에 가서 할게요. 조선 후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보편화되면서 차별이 심화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회풍속. 자, 원간석기에, 자, 그래서 몽고풍 유행한다. 그 다음에 공녀 때문에 조혼. 여러분 이거 앞에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배사, 고려 사배사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자, 그냥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